안녕하세요. 집하는 누나입니다. 지금 생활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부터 떠오르시나요? 생활 숙박시설을 흔히들 레지던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생활 숙박시설을 줄여서 생숙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서울 마곡 롯데캐슬 생숙이 워낙 뉴스에 많이 나와서 생숙하면 마곡 생숙을 많이들 떠올리실 겁니다. 마곡 생숙이 왜 문제가 된 걸까요? 사실 잘 모르면서 그냥 뉴스 헤드라인에 주거 불가, 소송,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무조건 생숙은 걸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생숙 중에서도요. 본연의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곳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곳들도 생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이 뉴스를 끝까지 잘 안 보잖아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생숙 사태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해 드리고요. 최근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에어비앤비 정책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려면 뉴스도 하나하나 다 검색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같이 미리 다 정보 파악한 후에 빠르게 정리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편하잖아요. 생숙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에어비앤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숙박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간이 좀 깁니다. 그래도 끝까지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영상 보시고 주변에 생숙 관련해서 얘기하는 분들 계시면요. 좀 아는 척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괜찮은 분양 현장 관련해서도 분석을 해드리지만 이렇게 종종 이슈되는 부동산 현안에 대해서도 핵심만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제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생활 숙박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형태로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입니다. 호텔은 취사, 세탁이 안 되지만 생활 숙박시설은 이 두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숙박 시에는 호텔보다 더 생활이 편합니다. 201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공급이 됐는데요. 생활 숙박시설이 시장에 공급된 초반에는 꼭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됐고 또 전입 신고도 가능했고 전월세도 됐고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특별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2020년에서 21년에는 아파트 대체제로 투자 수요가 엄청 몰렸고요. 청약 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었고 주택 수도 포함 안 됐고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도 빠졌고 분양권 전매도 굉장히 자유로웠죠. 이때 당시 인기 있었던 생활 숙박시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마곡 롯데캐슬 생활 숙박시설이었습니다. 당시 마곡 생숙의 경우에 빠르게 완판된 후에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었고 분양권 전매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이렇게 투자 열풍이 생숙에도 불면서 정부가 21년에 투기 수요를 막겠다면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행 강제금을 매년 공시가격의 10%만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죠. 이미 분양됐거나 사용 중인 생수까지 소급 적용을 해서 전국의 생숙 소유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행강제금 바로 부과 안 하겠다, 유예 기간을 주겠다 해서 24년 말까지 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약 2년에 가까운 유예 기간을 줬어요. 즉 숙박업 등록을 안 하고 내가 분양받은 생활 숙박시설에서 자유롭게 실거주하고 싶으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방법뿐인데 문제는요.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분양받은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주차장 확충이나 복도 폭을 넓히는 등 건물 구조도 대거 변경해야 됐고요. 또 지자체에서 지구 단위 계획도 변경해야 되는 등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사례는 마곡 생숙을 제외하고요. 약 1200실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현재 준공된 생숙은 약 10만 4천 실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용도 변경된 생숙이 약 1200실이면 약 한 1.1%?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미미합니다. 정부도 용도 변경을 원한다고 다 들어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입장인데요. 사실 생숙 문제를 키운 건 정부거든요. 규제를 처음부터 하지 않고 방치를 해뒀다가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규제를 하겠다 발표를 했고 기존 생숙까지 싹
다 소급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부의 잘못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난달 8월 말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마곡 도시개발 사업지구 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을 하면서 마곡 롯데캐슬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허가를 해줬어요. 또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를 해줬습니다. 생숙과 오피스텔 주차장 설치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만큼 용도 변경 후에 문제가 크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건데요. 대신에 롯데건설은 약 150억 원의 주차장 설치 비용을 공공기여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아닌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주차장 확보 기준까지 완화해주면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점에서 다들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마곡 생숙의 경우에 계약자들이 은행권에서 생숙에 대해서 잔금 대출을 꺼리자 집단 거부를 했습니다. 잔금 내기를 거부를 했어요. 사실 마곡 생숙에 잔금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가 퍼져가지고요. 대부분의 생숙은 잔금 대출이 안 나온다. 이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생숙이 다 잔금 대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해당 생숙이 숙박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돼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보통 호텔이나 숙박시설은 작은 평형대가 더 수요가 많잖아요. 마곡 생숙의 경우에는 대부분 방 3개짜리 큰 평수들 위주라서 분양받은 분들 대부분이 주거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겁니다. 21년도 당시에 아파트 규제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큰 평수 생숙으로 몰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마곡 생숙에 대해서 숙박업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지 파악이 안 되니까 잔금 대출을 꺼리는 거였는데요. 만약에 숙박업으로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올 거다, 주변에 가까운 숙박업으로 운영되는 생숙이 실제로 있어서 수익이 예측이 된다, 비교 대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곳은 생숙이라도 잔금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하반기 준공되는 서울 중구, 세운지구의 생숙의 경우에는요, 잔금 대출이 약 70% 내외로 나옵니다. 인근에 이미 지어진 생숙에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약 8%, 9% 정도 무대출 기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어림잡아도 얼마까지 수익이 나오겠다 이런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생숙이 다 잔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숙박업으로 수익이 발생될 것인지 예측이 되면 잔금 대출이 나온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고요. 그만큼 숙박업으로 운영을 했을 때 수요가 많은 입지에 지어지는 생숙이라면 잔금 대출도 잘 나옵니다. 그런 입지의 생숙을 분양을 받으셨다면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최근의 생숙의 이슈를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마곡 생숙의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에서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최대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왔잖아요. 그런데 전국의 대부분 99%에 가까운 생숙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까요? 마곡 생숙도 오피 용도 변경 해줬는데 우리도 해달라. 기준을 좀 완화를 해달라. 아니면 생숙을 준주택으로 좀 인정을 해달라. 왜 마곡 생숙만 해주냐?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실제로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실질적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8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생숙이 아파트 공급 대체제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문 의원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실질적인 공급이 안 되면 백약이 무효하다며 도심 내 이미 지어진 생숙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도 맞죠. 이에 박상우 장관은 현재 다양한 형태의 해법을 지금 준비 중이다. 다만 별도의 대책을 발표한다기보다는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있어서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대책을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도 생숙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마냥 방치하고 원칙만 따지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 시행을 혹시나 더 연장해 줄 수도 있고 또 정말 준주택으로 허용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겠죠. 사실 마곡 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안 좋은 뉴스들이 터졌습니까? 사실 그런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나서 생숙을 좀 풀어줘야 된다, 용도 변경을 조금 완화해야 된다, 어떤 이런 명분을 쌓았던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마곡 생숙이 딱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됐죠.
이런 어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런 식의 약간의 시그널이 있다가 어느 정도 좀 풀어주는 대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언론에서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온다는 것이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생수를 원래 목적인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고 수익이 잘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생숙 사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뭐든 본연의 목적대로 쓰임이 이뤄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아무쪼록 정부 차원에서도 과도기에 분양되었던 그리고 이미 준공됐던 생숙수 분양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해서 피해자를 최대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다려보면 뭔가 조금씩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최근 변경된 에어비앤비 정책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숙박업이나 단기 임대 등등 부동산으로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유튜브에만 봐도 에어비앤비 창업, 단기 임대 창업 이런 컨텐츠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런 영상들이 유독 많이 떠서 자주 보곤 하는데요. 정말 월급 이상으로 부수입 올리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로 돈 벌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어비앤비가 지난 7월 중순경에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내에 미신고 숙소를 단계적으로 삭제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올해 말부터 에어비앤비를 처음 이용하는 신규 숙소의 경우에는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에어비앤비에 숙소 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 등록한 숙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내년 말까지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을 받을 예정이며 내년 말까지 제출 못할 경우에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삭제가 됩니다. 숙박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과 같은 주거용 건물이나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영업 중이던 미신고 숙소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완전히 퇴출이 될 예정인데요. 불법적으로 내국인을 몰래 받다가 걸리면 벌금 만만치 않죠. 이 벌금 때문에 에어비앤비 사업 접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에어비앤비에서 미신고 숙소가 점차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합법적으로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되는 숙소들은 경쟁자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니까 더 유리하겠죠. 정식으로 숙박업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생숙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시장 환경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생숙의 경우 숙박업으로 사업 등록하고 위탁 운영사를 낀 후에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또 외국인, 내국인을 다 자유롭게 숙박객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직접 에어비앤비에 올려서 숙박업을 하고 싶으면 본인이 30개 호실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30개 호실 이상의 계약자들이 모여서 위탁 운영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생숙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애물단지만은 아니고요. 이렇게 정말 본연의 목적대로 숙박업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면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단체 관광보다는 개별 관광이 늘고 한국인의 일상 체험을 하는 것이 관광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고 해요. 또 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 맛집, 카페, 거리를 많이 방문을 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물론 외국인들에게 여전히 인기 있는 유명 관광지들은 아직 많이 찾고 있고요. 유명 관광지나 인기 있는 맛집, 카페 등 핫플레이스를 걸어서 또는 지하철로 가까이에서 다 다닐 수 있는 곳에 숙소를 많이 찾겠죠.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은 당연히 서울입니다. 서울에서도 그럼 이런 입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하철로 여기저기 다니기 편하고 유명 명소를 걸어가기에도 편한 곳, 제가 한 곳을 추천드릴게요. 바로 서울 중구 청계천 앞 세운지구의 생숙인데요. 아까 제가 잔금 대출 얘기할 때 잠깐 언급했던 곳입니다. 세운 푸르지오 지팰리스입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 명소들과 핫플이 정말 다 가까이에 있어서 숙박시설로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이곳은 올해 하반기에 준공이 되는데 무려 756개 호실, 20층 규모 2개 블럭에 2개 단지로 나뉘어서 지어집니다. 서울 중구에 이 정도 대규모로 지어지는 생숙은 거의 유일한데요. 원룸 타입뿐 아니라 1.5룸, 투룸까지 다양한 구조를 확보하고 있어서 1, 2인 관광객뿐 아니라 가족 단위 숙박까지 다 가능합니다. 정말 이 부분이 큰 장점이죠.
국내외 관광객들 그리고 인근 기업체들 수만 해도 약 12만 개나 되기 때문에 장기 출장, 바이어 접대 등등 비즈니스 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비수기 크게 구분이 없습니다. 인근에 실제로 지어진 생숙, 빌리브 아카이브 남산이나 솔라고 세운의 경우에 무대출 기준으로 8%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연수익으로요. 세운 푸르지오 지필리스 현장 관련해서는 제가 앞전에 영상으로 따로 올려놓은 곳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 끝나고 제가 마지막에도 띄워놓을게요. 짧게 다시 요약해드리면 일부 호실 지금 현재 선착순 계약 중에 있고요. 최초 2년은 무대출 기준으로 연 6% 이상 수익률을 보장을 해줍니다. 중도금 대출 없이 계약금 10%에 바로 잔금 때 90% 납부하는 조건이라 계약 조건이 좋습니다. 잔금 대출이 7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최대한 낮출 수가 있고요. 잔금도 계약 후에 4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넉넉하게 드리기 때문에 자금을 모을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 세운지구 재개발 관련 뉴스들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잖아요. 상가 철거도 단계별로 진행을 할 거고 녹지를 또 확보를 할 겁니다. 그 자리에 서울시의 이런 다양한 발표들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세운지구 개발이 계속 진행될수록 세운 푸르지오 지필리스 몸값도 더 올라갈 겁니다. 서울 4대문 안의 마지막 대규모 재개발 사업지라 미래 가치도 상당히 뛰어난 곳이거든요.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됩니다. 위탁 운영사가 다 알아서 관리해주고 숙박객 홍보도 해주고 유치해주고 정말 편합니다. 공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부동산 복비나 소소하게 고치고 수리하고 비용 나갈 거 없습니다. 위탁 운영사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운영 경비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무대출 기준으로 연 6% 이상 수익이면 정말 괜찮잖아요. 지금 상가나 오피스텔 중에서 연 6% 이상 나오는 곳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면 다행이죠. 요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게다가 1군 브랜드 푸르지오에서 세운지구의 가장 개발 속도 빠른 3구역에다가 짓습니다. 청계천 바로 앞이라 입지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집하는 누나 대표번호 1833-8983으로 문의 주시면 계약 조건과 현장 관련 궁금한 점 다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모델하우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연락주세요.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도 도와드립니다. 이상 집하는 누나였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